김웅수 총장님, 예, 우리 좀 짧게 질의응답 해봅시다. 2022년 9월 세민연 사무총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세민연이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고발했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영 홈쇼핑 사회이사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022년 김대남이 강남구청장 후보 나왔을 때 대변인 맡으신 적 있습니까? 그때 맡았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맡은 적이 있습니다. 네. 2022년 교육감 선거 때 김대남 씨가 총괄선대본부장 증인이 대변인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가깝게 느껴지네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 내셨죠? 방심위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내, 딸 또 같이 똑같은 민원 낸 사실이 있죠? 저희 가족이 함께 공동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봉지욱 기자님 나와 주십시오. 이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김웅수 총장 역시 아내, 딸 등 네 명이 같이 민원을 냈습니다. 이거 혹시 취재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9월 4일 방송 민원도 이제 김웅수 사무총장 일가족이 먼저 냈고요. 9월 23일쯤 통신 민원, 저희 뉴스타파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낸 처벌 그 통신 민원도 김웅수 사무총장의 일가족이 가장 먼저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유일임 위원장이 만들었는데 현판식이 걸리기 전전날에 어떻게 알고 민원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유일임 위원장과 김웅수 세민연 사무총장은 KBS 입사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김웅수 총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그 마이크를 좀 주실래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네. 이 자리에서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다시 네네. 고지 드립니다. 네. 예. 민원 내기 전에 네. 류일임 위원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제가 지칭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남 씨입니다. 연락하거나 그 전에 만난 적 있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네. 저는 그 지금 아니 언제를 지금 네라고 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시기를 여쭤보고 있던 겁니다. 정확히 제가 언제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 내기 전에 네. 방심위에 네네. 민원 낸 후 혹은 그 전후에서 류일임 위원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구체적으로 김대남 등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안 만나셨어요? 네, 이게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네. 네. 지금 봉지욱 기자님, 김웅수 씨가 답변하는 거 들으셨죠? 네. 그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뉴스타파 한겨레 비롯한 저희 언론자가 공동 취재단이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그 MBC 등 비판 언론 단체를 고발 사주한 사실에 이제 김웅수 세민연 사무총장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방심위 유일임 위원장을 비롯한 청부 민원 사건에도 김웅수 세민연 사무총장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두 사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본인은 지금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레 뉴스타파에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웅수 총장이 공영 홈쇼핑 사회이사가 됐어요. 네. 이 정부 들어서 이게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적극 옹호하거나, 예를 들면 가정주부 운운한 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무슨 시집 출판 기념회 같은 행사에 초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꼭 보상을 받아요. 이 김대남 씨의 경우도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관련하여 고발한 데 대한 대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41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그 41개 음성 파일을 갖고 있고, 저희도 이제 진작에 제공받아서 제가 쭉 내용을 봤는데요. 대통령실 소속 그 비서관 직무 대리가 총선에까지 나간 분이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여야 돼.
이원모 전 비서관 때 전략공천되는 바람에 내가 후보에 밀려났지만 여사한테 잘 보여야 돼. 나 여사한테 찍히면 어떡하냐. 공기업도 못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실제로 그 얘기를 하고 공기업 관련 취업 얘기를 계속하다가 실제로 지난 8월 3일에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갔잖아요. 그때도 그 전에도 이미 계속 여사님 타령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대통령실의 민낯을 보여준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권익위 총괄과장 나와 주실래요? 권익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2008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합쳐져서 권익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그렇죠. 그 국가청렴위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부패방지위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부패방지위원회가 청렴위원회가 되고 이런 긴 역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전 국민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열기로 생긴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DJ가 어렵게 해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방송위원회, 이것도 DJ이기 때문에 방송 정책을 무소속 중립기관으로 이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가 그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발전되고 확대돼서 권익위원회로 통합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모든 기관이 권력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준과 잣대를 흐트러뜨려도 권익위만은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그 기관에서 몸소 실천한 분이 계셨잖아요. 디올백 사건의 잘못된 처리에 저항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 희생이 그냥 있었던 거라고 안 봅니다. 권익위를 지키려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게 무지 많은데 오늘 딱 2가지만 질문 드리고 가서 보고하세요. 제가 국감 때 심화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류희림 위원장 사건의 경우 7개월간 판단을 지연하셨죠. 판단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고의로 지연하셨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냥 그 공익 제보 확인하고 그 이전 그 과장이 주장했던 대로 빨리 그 책임 감면 처리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질질 끌었잖아요. 남영진 KBS 이사장 등의 사건은 며칠 만에 결론 냈습니까? 며칠 만에 결론 내셨어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거 누군가 기록하시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9월 14일 장경식 단장이 유일임 위원장에게 청부 민원 관련 동생이 민원을 넣은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본인은 부인합니다. 이거 수사하면 밝혀지겠죠. 언젠가 수사는 꼭 됩니다. 장경식 단장 조사했습니까? 저희 이해충돌 아니 그냥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원의 의결로 처리한 건 맞습니다. 예. 아니요. 장경식 단장 조사했냐고요. 그 조사라는 게 뭐 어떤 범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고 내용을 저희 법에 따라서 아니요. 신고 내용 장경식 단장 확인했어요. 조사했냐고요. 뭐 그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좀 답답해. 1분 더 주세요.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경식 단장 권익위 조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받았습니까? 서면 아니면 직접 대면 조사? 그 대면도 있었고요.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9월 27일 이거 나중에 심화로 질문할 거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깜짝 질문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9월 27일 방심위 내부에 류희림 위원장은 왜 이해충돌 관련하여
그 조치 취하지 않냐는 글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속실장 개입 여부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개별 신고 사건의 조사 대상이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이 그러시지 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해 못 하겠는데요. 이게 양해할 일입니까? 예. 제가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쟁점 아주 사전에 질의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원장 국감 출석하셨을 때 답변을 다 준비해 주세요. 예. 그래서 무슨 깜짝 질문에서 당황하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내용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론하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분을 확인하니 추가 질의. 우리 그 뉴스타파가 방심이 그 청부 민원 의혹 보도를 최초로 했습니까? 네, 작년 크리스마스 날 해서 날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냥 포괄적. 그 뉴스타파의 그 김만배 신앙님 의미가 네. 없어.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해서 방심인이 및 선방위가 법정 제재를 했죠. 저희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요. 저희는 통신 그 쪽이라. 인용 보도한 네, 인용보다 매체 MBC, 뭐 네. JTBC 등등에 대해서. 근데 이 민원을 그 유희림 씨의 그 친인척 네, 또 과거 인연이 있었던 사적 인연 관계자 네,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그 전 청와대 전 용산 대통령실 네. 선임 행정관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녹취록 네. 거기에 세민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등장하죠. 네, 새로운 미래 세민연이란 시민단체가 새로운 있습니다. 민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름이 좀 오락가락하는데 네. 공식 명칭은 새로운 미래 세민연. 현판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그 세민연의 관련자가 네, 그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사주 민원을 제기한 자가 있죠. 말씀드리면 네. 9월 4일 국회에서 과방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뉴스타파를 폐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라고 한 게 오후 4시 한 40분쯤이었고 그로부터 1시간 뒤인 9월 4일 오후 5시 43분쯤 첫 번째 민원이 들어오는데 뉴스타파 보도가 가짜이므로 이를 인용 보도한 매체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을 낸 사람은 아까 그 바구기 미디어연대 대표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던데 김흥수 새로운 세민연 부회장입니다. 김흥수 씨가 어디 계십니까? 네. 네. 김흥수님 네. 같이 마이크를 좀. 네. 그 세민연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어떤 직함을 맡고 계십니까? 세민연의 사무총장입니다. 부회장을 맡으셨나요? 부회장이 아닙니다.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이요? 네네. 그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재반 활동을 총괄하고 있나 보죠? 저희 단체의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김대남 네. 용산 대통령실 전 선임 행정관이 녹취록을 통해서 언론에 대한 고발을 뒤에서 사주한 것이 나였다라고 했고 그 관련된 시민단체로 거론된 게 세민연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 있습니까? 저는 정말 김대남 씨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서 그 세민연의 출범식에 네, 김대남 행정관이 축사를 했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승규 수석도 참여를 했었죠. 기사를 네, 그 세민연은 대선 때 선대본부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이 구성된 게 아닙니까? 당시에 캠프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면 네. 시민단체라고 하면
정권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과잉 행사하거나 잘못된 일을 갔을 때 그걸 바로잡는 역할, 어떤 시민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권력의 보위와 연관된 그런 것을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고발을 대행했다. 이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를 순수하게 대변해야 할 시민단체의 역할을 방기하고 권력의 충견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그 대통령실의 사주를 받아서 어떤 고발했던 그런 취지의 그 말씀이십니까? 행정관의 녹취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행정관으로부터 그럼 그 행정관의 그 진술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왜 그 보호 조치를 위한 고발을 한다거나 처분을 요청한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보다도 제가 당장 이 방심위에 이 증인으로 지금 채택된 상황인데 그것은 최근에야 불거진 그런 것들이어서 지금 제가 경황이 없는데 다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은 저도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우리 봉지욱 참고인님. 네. 그러니까 그 비판 보도에 대해서 방심위가 네. 신속 심의 절차를 두고 또 민원을 사주하고 네. 그럼으로써 비판 보도 언론에 대해서 재가를 묵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권이 선출되지 않은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 여사가 사실상 국정 전반에 개입을 하고 그것이 인사의 난맥, 유희림 같은 방송 심의 제재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악용하는 자에 부역해가지고 이게 시대의 이 환관과 같은 존재예요. 이 유희림. 거기 계신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그자의 그 악행에 대해서 묵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그 감사실장님. 예. 그 공익제보자 보호법 아시죠?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보호법에 타법과 공익신고자에 관련된 사항이 충돌할 경우 어느 법이 우선으로 돼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릅니까? 2분 더 들으세요. 2분. 저는 공익신고자 관련이 아니라 이해충돌 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공공기관이든 감사실은 법률 담당, 예? 그리고 청렴 의무에 대한 교육, 제반 공직자가 지녀야 할 공직자의 자세와 연관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로 인해서 시정명령이나 특정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 방심위가 법정 제재한 거 29건 다 행정처분에 의해서 집행정지됐어요. 이건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면 그 신고자 아까 그 탁 선생님 그런 분은 감사실에서 포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개인신상 정보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두 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이에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는 그 신고자, 제보자에게 유리할 경우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이라면 이 관련 법에 의거해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공공기관의 장은 그런 책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저 공익신고자 보호과장님, 권익위의 과장님,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법적 충돌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의 적용과 경합하는 경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죠. 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가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자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고자 보호과장은 뭐 해야 됩니까? 경찰에 공문을 보내세요. 이 법에 따라서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공공기관이 민원 사주한 것을 가지고 직원이 이것이 공익에 침해되는 경우라고 판단해서 제보하고 윗선에 알렸으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을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처벌받게 합니까? 그 권익위가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데 7개월 동안 이 권익위에 이첩된 사항을 뭉개고 있다가 결국 다시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포식자의 입속에 제보자를 넣어버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입니다. 이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해야 할 업무예요. 그 업무에 따라서 지금 부당하게 피해를 더 들으세요. 1분. 합법을 우선시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신고자 보호법에 우선하여 그 제보자들 보호하도록 행정기관이든 혹은 경찰서든 간에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에 따른 행위라니까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그 홍영철 증인 좀 나와주시겠어요? 그 아까 책임감면 관련해서 징계를 해야지 가능한 게 맞나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징계가 안 이루어졌는데 저 공익 신고자들이 징계 당한 다음에 신청하면 받아들여져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저희 위원회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책임 감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징계에 그러니까 대해서 요구를 제가 하기 때문에 저분들이 나중에 징계를 당하거나 이제 예를 들어 뭐 징계 결과가 절차, 있은 후에 징계 절차에 어떤 그러면 들어간다고 조치를 하면 취해서 구제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가 이제 그 책임 감면 요구를 하고 법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저희 위원회 요구를 따라야 그러니까 한다고 지금 되어 얘기한 있습니다. 것 같은 사례가 뭐 일반적으로 있는 사례들이에요? 저희 위원회가 징계 요구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보호 조치의 책임 감면을 요구해서 거의 감면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뭐 한 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쪽 업무 맡은 이제 한 달 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아까 회의록을 다 앞뒤까지 다시 봤어요. 네. 근데 그 먼저 과장님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계속 책임 감면을 만약에 드랍시키게 되면 책임 감면을 실질적으로 그 처분청에 요구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우려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추가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책임 감면에 현재화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징계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는 책임 감면 요구를 못하는 것으로 작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사건 때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을 했어요. 먼저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증인이 위증을 하시거나 아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럼 위증할 먼저 이유가 과장님 이게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관심받는 사안인데 그리고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과장님이 홀로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상당히 용기 있는 의견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무모하게 얘기했을 리가 없는데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다르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저희 직원 말로는 이제 그 다른 위원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왜 책임 감면이나 나중에 때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보호 사건으로
다루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니까 이제 그렇게 아니 제가 말씀하셨다고 회의록 하는 앞뒤를 거고요. 다 봤어요. 이렇게 끊어서 편집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모든 위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는데 혼자 그 과장님이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저도 이제 회의록을 위원님 봤습니다. 이제 보고 제가 이제 저도 나와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박홍상 과장님께서 한번 그러면서 여기 사례도 얘기하잖아요. 작년 몇 월 며칠에 그런 때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런 과거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그 나중으로 유예하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혼자. 당시 이제 그 과에서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간 그런 의견은 종결할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 뭐 이런 있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종결을 안 하고 보류를 한 거는 이제 신고자들에 제가 대한 다시 보류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 저분들이 나중에 징계를 당하든지 피해를 당했을 때 구애나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절차가 들어가면 징계 절차가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 위원회는 어쨌든 위원으로 구성된 뭐 분과의 전원위에서 위원들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기 아니 때문에 그 결국은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위원들이 그러면은 어떤 법이나 뭐 규정을 무시하고 정무적으로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저는 이게 지금 조직적으로 카르텔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다 합심해서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거는 제가 그 사실 뭐 위원님들이 이렇게 판단한 거를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위원들의 판단이 법이나 뭐 규정 이런 걸 벗어나서 그냥 판단하면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도 거기에 계속 근무하신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가장 그러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전에 분과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박홍상 과장이 그렇게 얘기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항상 이 책임 감면 조치는 징계 요구나 액션이 있은 후에 아니 아니면 그만하세요. 액션이 들어간 얘기가 이후 다르니까 하에 나중에 이제 박 그건 과장님 한번 이제 나오신다니까 예, 확인해 확인해 예, 보시면 됐습니다.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저 봉지욱 기자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항상 그 신학님 위원장의 김만배 인터뷰에 대해서 네. 구속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네. 계속 그 프레임을 갖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저도 몇 번을 찾아봤어요. 그 구속 사유에 범죄 소명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공소장 자체에도 예,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네. 검찰에서는 뭐 국기문란이니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니 뭐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구속도 사실 김만배 씨는 여러 번 구속됐으니까 그러면서 신학림 위원장도 좀 같이 구속되지 않았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 측면에서. 근데 아무튼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모든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계속 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아는 봉지욱 기자한테 네. 이 건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일단은 네. 특수보험사 10여 명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특별수사팀이란 타이틀을 붙이고 지난해 9월 7일부터 11개월간 수사를 하고 저희를 이제 기소했는데요. 70여 페이지 공소장에 당초 검찰이 언론에 그렇게나 흘려줬던 이재명 그리고 뭐 민주당 이 배우다 김만배가 배우다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담당 재판장이 그러니까 여기 도대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같은 게 왜 들어가 있냐 이것이 도대체 윤석열의 명예훼손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 호통을 치면서 검사들을 혼내고 또 공소장을 바꿔오라고 지시하는 아주 황당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24일에 첫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얘기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뒤집어 보면 뭐겠습니까? 11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다가 판사한테 또 검사들이 혼났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여기 안 계셔서 되게 저도 아쉬운데요. 오전에 보니까 그 최민희 위원장께서 위원장이 왜 청부민원이라고 재단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건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단정한 거는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검찰하고. 아직 이제 재판이 시작됐고 비로소 지난 24일에 첫 공판이 시작됐을 뿐인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것은 가짜 뉴스다라고 규정을 하고 시작을 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 뉴스타파를 비롯한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함께 협업해서 검찰이 이번 재판부에 낸 증거 기록 중에 자신들의 공소 사실을 뒤집는 증거들이 거기 안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주인 검사가 이끈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이 조우영이나 대장동 대출의 문제점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의 지금 공소장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오히려 검찰의 그 증거 기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다음 주부터 이제 보도로 하나씩 밝혀 나가겠고요. 한 가지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저는 와서 들으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나 부실하게 조사를 했구나. 유일임 위원장과 유이목 씨가 형제 관계인 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지 않아서 몰랐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도하지 않은 것 중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유이목 씨, 유일임의 그 쌍둥이 동생,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심지어 JTBC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JTBC 문제가 된 그 보도를 보도한 기자가 접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낸 민원의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유일임 위원장은 영남 선비문화수련원의 등기 이사입니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아닌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신의 동생이 사무총장인 선비문화수련원의 현재도 등기 이사예요. 근데 이번 청구민원 리스트를 봤더니 그 수련원과 관계된 분들이 5명 이상이 똑같은 민원을 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사건이 청구민원이라는 걸 저희 뉴스타파가 이름 붙인 겁니다. 저희는 민원사주란 말은 쓰진 않았어요. 청구민원이라고 한 것은 이미 그 2019년 팀장 김모 팀장의 판결문에,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판사가 방심위 같은 기관은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기관인데 이런 대리민원 혹은 청구민원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라고 판사가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개 팀장이 했는데 그 정도면 위원장이 했다면 엄청난 중대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1년째 유일임 청구민원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끌 사안인가.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이 정도면 기관장을 질책하고 또 수사를 의뢰하고 했을 텐데, 이번에 연임이 되는 것을 보고, 또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공익 제보자들이 공익 신고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언론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공익 제보를 안 했으면 이게 언론에 나오고 또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 오늘 보면 저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얘기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모두 항상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까지 마찬가지로 메신저를 공격하고 제보자를 공격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2014년에 박관천 전 행정관이 십상시와 정윤회 문건을 문건을 썼을 때, 그게 언론에 나왔을 때 제대로 수사가 됐다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걸 바로잡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됐거든요. 저는 지금 이번 유일임 청구민원 사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시민단체로 움직여서 고발사주를 했다는 것까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다 보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요. 봉지욱 기자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봉지욱 기자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이분들이 이준석 의원님